우리 대덕한국교회 자녀 가정 굉장히 편하고 저의 일주일도 되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는 분들이 계셔서 더 고맙습니다. 제가 행님이잖아요. 네,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행복하다 하는 행자, 맞는다, 맡긴다는 행자랑 네, 행복을 맡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름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행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참 행복을 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속에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엄마학교 기획을 듣고 4가지 주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한 가지로 도덕성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의 인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도덕성, 또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쟁력 있는 인성이라고, 도덕성이 경쟁력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덕한국교회의 수준이 어떤지를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인성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도덕성에 있어서 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가치를 알고 지도하면 더욱 이 사회를 우리가 더 밝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아침도 그 뉴스를 꽉 채우고 있는 게 그 한 인물입니다.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 인물이죠. 네, 김호중이라고. 네, 근데 저도 굉장히 응원했던 가수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본인의 삶에서도 그렇게 실수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래서 좀 도덕성이라는 게 뭔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쟁력일까?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할 때 가슴 아픈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청소년기 자녀가 나 도덕적이다가 도덕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그 권면 또 부모님의 교훈에 따라 하다가 아이들 앞에서 왕따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가슴 아픈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그 지금의 일시적인 왕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이면 공격을 받고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는데 공중 권세 자본자가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속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인성을 지도하고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위치를 가지고 살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위치를 갖는다는 건 높은 지위를 받아서 위치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바른 가치관과 그 바른 가치관에 따른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 위치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번 대화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인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우리나라 2000년대, 특별히 2010년도부터 들끓었어요. 교육계가. 여기 교육적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 요인이 2가지였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인성교육으로 잘 안 된다 하는 측면하고, 그 여파인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나 아이들의 욕설, 입이 너무 독해요. 이런 것들, 또 게임,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2015년도에 인성교육진흥법을 법으로 이 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벌써 한 10여 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진흥법을 만들고
보시면 핵심 덕목을 이렇게 저기 몇 가지죠? 8가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 덕목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 저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예, 좋습니다. 예의도 있고요.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고 정직하고 그리고 책임질 수 있고 상대방 존중하고 예, 배려하고 소통하고 협동하는 뭔가 정말 좋은 말들이 여기에 모여 있네요. 목표와도 같아요. 저런 인성 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저걸 8덕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덕목들이 굉장히 익숙하세요? 아니면 좀 낯선 부분이 있으세요? 익숙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들려오는 말들 중에는 저기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익숙하세요?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하고 계십니까? 네, 한 대 맞으면 배려하라고 하세요? 선빵이다. 선빵. 오기 맞고 들어와. 요즘에 책임지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학 환경 속에서도 그래요. 학생들 지도하면 레포트 같은 거 팀워크를 하게 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저희 학교는 굉장히 그런 얘기 드문데 다른 학교 교수님들 말 들어보면 팀워크만 하기 어렵대요. 그러면 반드시 아이들이 찾아와서 교수님, 쟤는 안 하고 있다. 숟가락만 얹어놓고 있다. 쟤랑 나는 똑같은 점수를 받는 거 거부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니까 팀워크를 많이 합니다. 팀플을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찾아오지 마라. 많이 헌신했어? 많이 역할을 했어? 오케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복 받아. 그리고 똑같이 점수를 받길 바란다. 너로 인하여 네가 복이 되어서 팀을 이렇게 성적을 향상시키고 점수를 받게 하고 그거 성경적인 원리야.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주자는 말 너희들 메시지 목사님 하시면 아멘 했잖아. 아멘 한 거야. 이렇게 하자. 네, 꼭 그렇게만 하겠어요. 마음이 상한 것에 대해서 좀 위로하죠. 오죽하면 찾아왔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참 이런 덕목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자랑하자면 저희 학교 특별히 내 학과 학생들 정말 헌신할 줄 아는 아이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 덕목들이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덕목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있다고도 규정을 했어요. 그 규정이 뭐냐? 저번 주에 우리 의사소통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한테서 참 찾아보기 어려운 거, 소통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건 자기 자신과도 그래요. 자기 자신을 좀 너그럽게 봐주고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렵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거는 혼자서 한다기보다 갈등 해결은 관계성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측면이죠. 그래서 학교는 이 일을 하겠다고 법까지 만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인성 문제가 하도 들끓으니까 2000년대 초반에 여러 학자들이 도대체 그러면 인성이 뭐야? 규정해보자. 사람됨을 이렇게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속성들, 인간 본성, 인간됨, 이런 이야기를 막 논의를 하다가 고려대학교 강선보 교수님을 주축으로 한 몇 분이 함께 21세기형 인성이라는 것을 도출하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세기형 인성이라니까 궁금해가지고 논문을 보았죠. 네, 여러분 보시면 익숙한 말들도 좀 나와요. 민주, 시민성, 창의성, 생명성, 생명에 대한 가치 강조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성이라든지 전인성, 근데 좀
지금 제가 강조하려는 게 뭔지 딱 보이시죠? 면적으로 제가 차이를 만들었는데 일단 도덕성 그냥 딱 뜨시죠? 아,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이게 눈에 딱 보면 뭘 얘기하려는지. 예, 도덕성은 변치 않는 인성의 덕목으로 계속 다루어져요. 여러 연구에서. 그런데 여러분 약간 낯설어 보이는 게 하나 보이십니까? 저거 고려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또 다양한 여러 학교 교수님들 함께 연구하신 건데 처음 등장하는 용어가 사실 나왔거든요. 오, 눈치! 여러분 A 플러스예요. 영성.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인데 20세기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대 이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일명 과학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측정 가능한 걸로 이야기하고 수치화시켜 이야기했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띄지도 않는 영성이라는 부분은 전혀 거론되는 분야가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았죠. 근데 요즘엔 이렇게 AI가 발달하고 이제 일가정 일로봇이 등장할 이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도덕성과 더불어서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마저도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 존재를 결정하고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 하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런 저 연구를 보고 제가 그래서 눈이 되게 커졌었던. 그래서 제가 인간됨에 대한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저 부분을 제가 되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연구 결과가 상당히 이채롭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요 영성 부분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인성 이해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규정 지어서 크리스천의 인성 이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지 싶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듣고 계셨어요. 왜요?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결정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으로 결정지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첫 장, 성경의 첫 책의 첫 장에서 벌써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예, 사람은 하나님 닮은 꼴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외형이 아니라 속성, 성품 여러 가지 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와주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표준 모델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은 모두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나, 어떤 아이들로 우리 키워야 되나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게요? 여러분, 좀 생각해보세요. 100일 예배, 돌 예배 때 항상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52절이에요. 시작. 예수는 유대와 피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사람의 표준, 성장 표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느냐?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손녀는 지금 25개월이에요. 25개월짜리 손녀 속에 하나님이 옹골지게 채워놓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깜짝 놀래요. 창세기 1장 1절을 막 암송합니다, 여러분. 아,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아이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저희 손녀만 그렇게 키워주실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셨고, 우리도 여기 우리가 다 머리가 하얘가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최고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죠. 키도, 지혜도, 또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키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성장하셨다는 것, 이 시간 생각하실 때 이 가슴이 어떠십니까? 정말 너무 감사가 차오르다 못해 눈물이 날 지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든 사람은 그렇게 디자인된 것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싶으셨는지의 가장 모델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느냐? 그 사역을 막 시작할 때 다 큰 아들인데 30살인데 우리가 딱 30 됐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3년간 공생애, 그래서 33살 청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첫 출발에 서 있는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 파란 그 부분만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다 컸으니까 이런 말이 필요 없으신 줄 혹시 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도 성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 늦을 뻔했잖아요. 저희 아들이 전화 오는 바람에 밤새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걔는 전화를 하면 오래 저랑 통화를 합니다.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이런저런 의논을 대학원 진학하는 거라든지 그 학비가 문제다 그래서 야 엄마를 좀 믿어봐라 했더니 제가 저를 책임져야죠 이런 아주 좋은 대화를 좀 나눠요. 아 엄마 해내라 이럴까봐 무서웠지만 너무 기특했어요. 참 그런 대화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제 마음에 늘 두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틈타서라도 저런 하나님이 저에게도 저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 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리라. 사랑해, 너로 인해 기뻐, 넌 너무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인성교육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장처럼 예수님의 성장하신 것처럼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인성을 만드는 핵심이 바로 도덕성이다 하는 부분을 몇 가지 가지고 짤막짤막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인성을 다루는 그 연구에서도 도덕성은 늘 기본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덕성이 언제 출현하는가? 아이고 말기 다 알아듣고 옳은 거 그른 거 다 알아듣는 한 청소년 시기 논리적으로 뭔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도덕성이 출현하고 완성되는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 초자라고 하는 저런 그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말이죠.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요. 양심은 뭐냐면 안 돼. 제지당했던 부분이 양심으로 자리 잡히고 아이 잘했어. 그게 맞아. 칭찬받았던 부분이 자아 이상이고 아이디얼로 잘 잡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다 몰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초자라고 하는 이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이 걸음마기 아이들이 한 12개월
10개월 정도 때부터 걷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완성되는 한 18개월, 1년 반 정도 되면 애들이 걷는 게 매우 안정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잘 걷고 심지어 뛰게까지 되는 게 한 3년, 36개월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의 씨앗은 벌써 그때 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자녀를 아직도 낳을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물론 아이들이 좀 큰 분들 너무 기뻐하시네요, 목사님. 네, 축복합니다. 네, 제가 관찰해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초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많은 것이 초기에 발달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걸음마기가 좀 진행되면 그때 이제 배변 훈련하잖아요. 배변 훈련의 과정이 맞닿아 있어요.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응가는 아이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굉장한 작품이에요. 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제 아침에도 저희 가족 카톡방에서 우리 손녀의 응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딸이 너무 깜짝 놀랐어. 자기 그 아기 병기에다가 응가를 요즘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또 확인차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응가는 아무리 자기의 작품일지라도 그거는 그 병기에 버려서 물로 내려서 없애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나의 작품이니까 주무르고 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알아갑니다.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여기에는 한껏 그려도 되지만 여기는 안 돼. 여기서는 식사를 해도 되지만 아무 곳에서나 하면 안 돼. 잠은 여기서 자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됩니다. 씨앗. 그러면 완성은 언제 되느냐? 저기 보이시죠? 4, 6세에 완성된다. 진짜요? 이렇게 빨리? 여러분, 콜버그 같은 사람은 도덕성 발달 단계를 이야기할 때 인지가 어느 정도 발달된 다음에 도덕성이 발달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논리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걸 표현하는 것은 인지가 발달되고 표현력이 좋아질 때일 거예요. 그런데 도덕성은 벌써 4, 6세예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 품 안에서, 또 유아 보육기관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짜 빠르다.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양심이나 죄의식에 대한 개념이 유아기에 벌써 확립됩니다. 확립돼요. 매우 빠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무슨 도덕성이 어쩌고 왜 경쟁력이냐? 경쟁력. 여러분, 도덕성은요 그냥 단순히 그 선하고 악하고를 그냥 이렇게, 또는 다른 사람 돼야지 뭐 이런 감정이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인지와 정서와 행동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덕적이려면 자제력과 책임감과 분별력,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작동이 되어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거냐, 조금 더 미룰 거냐, 뭐 이런. 그리고 이게 공정할까?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도덕성의 한 영역, 인지적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지가 작동을 하면 감정이 생겨요. 정서가. 이게 다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래서 이런 걸 텐데, 왜냐면 공정을 따지려면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공감과,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좀 화가 나지만 내가 자제하고 그 사람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좀 참지, 이런 이타성 같은 이런 감정들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영역이 그냥 얘는 되게 착해, 그냥 착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가 엄청난 것들이 돌아가면서 도덕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제력과 책임감과 분별력, 공정성, 저것들이 작동하면 뭐가 되냐면 만족, 지연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만족, 지연 능력 하면 딱 벌써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저번 주에 우리가 봤어요. 마시멜로 실험. 여러분, 자녀들을 성장시키면서 여러분들도 좀 경험하셨을 거예요. 조금 자기 만족을 지연할 줄 알고 행동을 통제할 줄 알고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적응도 잘하고 관계성도 좋고 그렇다는 걸, 또 안정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만족 지연 능력이 없는, 이게 심각하게 결여되면 충동성으로 가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근무하셨던 경험들이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요즘 초중등이 정말 좀 어려운 게, 저희 언니도 40년 근무하고 이제 2, 3년 됐네요. 은퇴하신 지가. 근데 그 은퇴하기 한 몇 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반에 ADHD 판정받은 아이들이 그 전에는 한 반에 한 명 정도 꼴이었는데 2명이 되더니 3명까지 된다. 그렇게 되면 수업이 이게 한 명 있을 때하고 또 2명 있을 때와 3명 있을 때 너무 달라서 참 수업 진행하기가 어렵다. 근데 애로가 많다. 근데 안타깝다. 아이들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점이 있지만 때로 너무나 충동적인, 자기의 그 만족을 지연할 줄 모르는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족 지연 능력으로 이어지고요. 이 양심과 공감과 이타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도 가졌으면 하는 리더십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우리가 이런 리더십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서번트 리더십. 여러분,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우우 따라하더니 이 산이 아니게요. 또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리더십은 아니에요. 리더십은 말이죠. 사실 20세기를 거치고 21세기 들어서면서 진짜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바뀝니다. 기조가. 어떤 리더십이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능력을 꺼내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이번에 이 엄마학교를 이렇게 주최하시는 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가지신 게 아닐까. 와서 또 아침에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 음성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리더십은 양심과 공감과 이타성을 가지고, 특별히 공감, 그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또 거기에 공감하는 것이 없이는 어려워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쥐어받게 돼요.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거 해야 된다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너 힘들어? 너 진짜 그랬구나. 근데 혹시 이거 조금 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조정해서 해줄 수 있겠어? 우리 같이 이거 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바라는 거, 도덕성과 밀접하다. 그래서 보시면 도덕적인 사람은 삶의 모든 면에서 더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분별력, 자제력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취도도 높아져요. 우리 참 성취 높은 아이를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자동 시스템이에요. 성취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남한테도 이해하고 따뜻하지만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한테도 따뜻해요. 너 이래서 그렇구나, 너 이런 부분 힘들구나, 스스로를. 그래서 안정시키고요, 해나가요. 참
정말 경쟁력인가? 이 부분 뒤에 그 실험들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예, 입증될 거예요. 여러분, 그 리더에 대한 그러니까 리더십 연구는 사회학 또는 경제계 분야, 정치계 분야 많이 연구됐는데 전문가들이 뽑은 지도자의 최대 덕목이 능력이냐 할 때 그거보다 품성이다. 즉 도덕성과 정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덕성 가지고 과연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 아직도 좀 물음표가 뜨십니까? 이게 부드러울 것 같고 그러면 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정말 그럴까? 예, 정말 경쟁력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실험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이제 EBS 플러스 서울대 심리학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합니다. 도덕성 지수를 검토하고 나서 거기서 그 도덕성 그 지수가 평균치인 아이들과 또 높은 아이들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아이들을 그냥 스포츠 교실에서 아이들 그냥 노는 것처럼 불렀어요. 아이들은 모르죠. 이게 도덕성 실험이라는 걸 모릅니다. 저 위에 있는 아이들은 지수가 조금 높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왜 여러분들도 해봤습니까? 대나무 이렇게 반 자르면 이렇게 홈이 생기잖아요. 거기로 이만한 대나무 하나씩 들고 이렇게 탁구공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연결해서 근데 중간에 떨어져도 안 되고 멈춰도 안 되고 뭐 이런 규칙을 줬어요. 그랬더니 저 도덕성 지수 높은 애들 정말 답답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조금만 자기가 이렇게 멈췄으면 옆으로 갔어도 내가 멈췄어 다시 하자. 좀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저쪽에서 7개 성공하신 분들 아까 그렇게 한 답답해 보이는 지수 높은 그룹은 1개 간신히 성공했는데 아래 그룹은 7개를 성공해요. 얘네는 뭐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얼른 해서 중간부터 다시 해서 융통성이 막 넘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7개 막 성공을 했습니다. 또 이제는 눈을 가리고 저건 팀전이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그래서 눈 가리고 이렇게 찍찍이 이거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앞에 그게 붙으면 이게 그 붙는 데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선물.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 위에 계신 저분은 끝까지 뭐 이게 뭐 하나도 성공을 못해요. 근데 지금 아래 계신 분 보이시죠? 이거 과연 내 자녀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그냥 아예 보고 나중에는 이거 저기 뭐죠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던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자제력과 관련된 시간이에요. 그 저기 도덕성지수 높은 애들은요 이걸 내릴 생각을 안 해요. 참습니다. 자제력. 예. 그리고 집중력인데 자 여러분 자 되게 스포가 됐는데요. 자 지금부터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색깔을 읽어주세요. 그렇죠. 네. 노랑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노력합시다. 자 다시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도덕성 지수 높은 그룹이 물론 뭐 여러 이제 이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색깔로가 아니라 이제 글씨로가 아니라 색깔로 해라 했을 때 여러분 도덕성 평균 그룹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배 이렇게 저 보고 검정 해서 막 노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배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제 정말로 경쟁력인가 집중력, 사회성, 긍정성 그 아이들한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반응하게 했을 때 숙제할 때 오랫동안 재밌게 공부한다. 도덕성 지수가 상위인 그룹이 조금 더 높죠. 또 친구들은 대체로 나를 좋아한다. 이게 사회성인데 이쪽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나를 험담하고 놀린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인데
도덕성 지수 높은 아이들이 훨씬 반 이상 내려가 있죠. 즉 아이들이 나를 혼나보고 놀린다고 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혼나하는 것입니다. 또 과잉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과잉행동 지수도 훨씬, 그러니까 조금 비교해보면 낮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공격성, 화나면 나도 때릴 거야, 훨씬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로 어떤 아이를 놀이터에서 빼놓았다 하는 것도 절반 이상 낮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그 도덕성 경쟁력의 부분인가를 보시면, 여러분 도덕성과 관련된 이제 도덕성 지수 높은 아이들과 낮은 그룹 아이들 이렇게 보면 삶의 만족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은 정말 좋다. 1점부터 6점의 표지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몇 점을 들까 궁금하시죠? 여기 지금 평균 그룹의 아이들은 1이나 3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높은 그룹 아이들, 내 삶은 정말 좋다. 6. 여러분, 요즘의 아이들이 정말 자기 삶을 긍정하는가 염려스럽습니다. 제 그 동기들 중에서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가끔 너무 마음이 힘들면 저하고 대화하자고 이렇게 만납니다. 아주 그냥 중마 보우처럼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이렇게 한여름에 이렇게 팔목 드러나는 옷을 못 입는 애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애들 얘가 운동을 하나? 하게 이렇게 그죠? 이런 지지대? 이런 걸 그래서 운동을 하나 싶어보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기 삶을 살아내고 싶어 하지 않은 순간순간 이렇게 그래서 팔목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슴 아프시죠? 우리의 일이 아니어도 가슴 아프시죠? 여러분 도덕성 지수 높은 아이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도덕성이 높은 아이를 키워야 해요. 정말 너무 이게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줘요. 또 여러분 희망.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아싸 오늘도 좋은 하루야 이러면서 눈을 뜨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하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누리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엄청난 그 메신저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셔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전해주십니다. 제가 막 부흥회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매일 변해가요. 그래서 그때 요번 저희 지난 부흥회 때 오신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어떻게 생활하지? 이렇게 지금 일어나기 싫다. 그러면 다 가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권사님 그러셨어요? 와! 하루 나에게 주셨구나. 아싸! 그냥 막 이불을 막 차고 일어나가지고 주님!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지수 높은 그룹 낮은 그룹 이렇게 형평히 차이가 난다. 희망 면에서 삶의 만족도도 희망도 좌절 극복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한다. 보세요.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내일 좀 나아질 거야. 여러분들 그 외에 여러분들도 성장기에 집에 안 좋은 일들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까지도 그랬어요.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었는데 아빠를 구원하시면서 그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걷게 만드시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 너희들 나를 의지해 이렇게 알려주셔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아빠가 그냥 신앙생활에서 방황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매일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거기 저희가 제주도에서 10년 살고 부산으로 나왔을 때 감천에 살았어요. 정말 끔찍하게도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공동화장실 써야 하고, 보세요. 이게 다 성장한 자녀 5과, 엄마 아빠까지 7, 그 성민이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힘이 안 들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대신에 새벽 과외를 했어요. 고액과외. 부산대학교 학생이라 그러니까 고액을 줬어요. 아이고, 그 형을 가르쳤는데 잘한다고 동생까지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느 그 회사원 월급보다 많았어요. 그걸 엄마한테 갖다 드렸을 때 저는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그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입맛도 없고 매일매일이 힘들어야죠. 근데 저는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 장면을 어떻게 기억해? 우리 학교가 잘못했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 너무 좋은 일이죠. 복지. 일을 열심히 하고 보람을 찾으면서 체중 관리를 하게 만들어주는데 농담입니다. 농담. 아무튼 뭐 잠이 안 오는 적도 없고 왜 그런가?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의 신앙의 방황이 시작된 때부터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있을 때부터 매일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그때 작성했던 기록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찬송은 몇 장을 부르고 성경은 몇 장부터 몇 장을 읽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제주도가 아무리 따뜻해도 여러분 겨울엔 추워요. 눈도 많이 내리고 이렇게 저희가 저는 한 해인 줄 알았는데 제 어머니가 2해 동안 그랬다고 했는데 그걸 살 수가 없었어요. 연탄을 못 사가지고 냉골에 그래서 그 빨간 그 링크 담요 있죠. 여러분들도 다 고맙습니다. 이 단을 너무 옛날 사람이라 빨간 링크 담요에 그 뭐죠? 그 꽃 수나진 이게 그거 2장 깔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는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인간 딸로. 물 속이 차가워. 먼저 들어가서. 그래도 음식은 맛있고 내일은 더 즐거울 것만 같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좌절 극복에 여러분 좌절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도덕성 지수 높은 아이들이 긍정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낙관성, 다른 사람들은 포기해도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는 해결해 볼 것이다, 이런 낙관성.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인생이 길고 인생은요 당연히 고난이 찾아와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인생이 아무 거친 돌이 없이 되어지는 법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덕성은 삶을 자기가 만족스럽게 여기는 정도에도, 희망에도, 좌절 극복에도, 낙관성에도 그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경쟁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이 경쟁력, 이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착해 보여서 쟤는 경쟁력이 떨어져 보여?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엄청 착한 아이였어요. 착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냐면 지금도 생각나요. 친구가 저한테 막 10원짜리 욕을 했거든요. 고등학생 때 그 욕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욕했다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그 욕을 들어서 속상하냐면서, 아니 나도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이 안 나와. 안 나와서 속상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막 안아주면서, 이야 너 정말 근사하다. 욕이 안 나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 하면서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 엄마, 네, 저희 김갑부 목사님 계신데 저희 엄마가 약간 비슷하다고, 성함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신자, 부자, 자자라고 신부자 원사님. 네, 저희 신부자 원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그렇게 이제 오늘 웃음 포인트가 신부자 원사님. 저희가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꿈을 꿔. 그럼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야. 아멘. 저희 어머니 그 말씀대로 저희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행님이로 저희 자매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도덕성 경쟁력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지도할까를 그래서 3분, 지금 11시까지 3분이 남았는데 간단히 해볼까요? 예, 연습. 일단 연습과 훈련입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사소한 거 지키세요. 여러분부터 지키세요. 표지를 잘 버리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물론 제 딸이 길거리에서 휴지 버리는 거 저 걔가 중학생 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쟤도 버리는구나. 근데 그 후에 안 하더라고요. 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잘 안 해요. 친구들 때리면 안 돼.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 어른들께 인사해야지. 파란불 되면 건너가자. 저 아이들 제가 사는 그 세종 지역도 거기가 다 초등, 중등, 유치원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건널목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파란불이 되라 제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 앞에서는 절대. 여러분 어른 세대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에게는 빨간불인 줄로 아시고 애들이 있을 때 정말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그런 행동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신실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와 과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결과보다 100점! 우와! 상 받았네? 아니고 너 진짜 노력하더니 이렇게 됐어? 너 선생님한테 맨날 질문하고 숙제 안 빠뜨리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태도 되게 좋아졌는데 이렇게 된 거야? 예. 칭찬이라는 게 되게 좋은 일이지만 아이들을 과도하게 뭘 잘해야 되는 아이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덕적인 아이로 되도록 그 아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why보다는 how예요.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아니고 어쩌다 무슨 일 있었어? 차라리 저기 보면 깼잖아요. 이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왜 그런 거야? 보다는 뭐 어쩌다 그랬어. 엄마 도와주려다가 너 이렇게 싱크대에 갖다 놓으려다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요, 왜라고 물으면 정말 적어도 4, 5, 6학년 이후에는 아이들이 그냥이라고 하지 대답 잘 안 합니다. 왜에 대한 대답을 절대 안 해요. 그냥 몰라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왜? 이제 나중에는 왜? 엄마가 왜 했는데 애는 또 왜? 이렇게 돼요. 네, 저도 다 그 과정을 전혀 효과적이지도 않고요. 기분만 상해요. 그러니까 무슨 엄마가 뭐 알아야 될 것은 얘기해도 들을게 그 정도. 그래서 왜보다는 어쩌다가 어떻게 물어보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각심을 갖자고 우리가 모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그 행동 심리학자들 이 부분에서 모방은 엄청 중요한 기제로 다루어서요. 보시면 여러분 이 실험을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죠? 이렇게 이 인형 공기 인형 세워놓고 선생님이 들어가서 이게 약 아이들 장난감 인형 칼 가지고 약 하면서 공격 행동을 하는 걸 보여준 그룹이 있고 들어가서 선생님이 쓰담쓰담하고 이렇게
굉장히 친절한 행동, 그 공기인형한테 친절한 행동, 안아주고 하는 행동을 본 그룹이 있고, 또 전혀 무관심하게 공기인형에 눈길도 주지 않고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그 선생님의 행동을 그 세 그룹이 다 각자 다른 영상을 본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그거 본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통적인 실험이고요. 반복해서 해도 애들은 이런 양상을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찍부터 너무 너 어차피 나중에 다 본다 이러면서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잔인한 이런 영상을 빨리 노출하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미처, 물론 도덕성에 그 아까 그 씨앗이 뿌려지고 완성이 되어가는 건 6세까지 보통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저 유치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본대로 그거를 행동을 모방하여 하기 때문에 부모가 조심해야죠. 여러분 되게 재밌는 실험면에서도요.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정말 아기 있잖아요.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는 애기. 자기 스스로 안기 어려운 그 애기를 안고 영상을 보여준다. 착한 세모, 나쁜 네모 영상을 보여줘요. 그 착한 세모는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하니까 착한 세모가 아래서 영차영차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 나쁜 네모는 위에 이러고 있다가 그 영차영차 동그라미가 올라오면 위에서 확 밀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떨어뜨려요. 이걸 본 아이들한테 앞에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놓고 고르게 합니다. 뭘 고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이들이 세모를 다 고릅니다. 세모를. 요 애기들이 세모를 골라요. 신기하죠? 그래서 색깔을 바꿔보세요. 색깔. 이거 색깔 보고 고르나 보다 하고 똑같이 세모를 고릅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안에 착한 심성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선하심을 본마다 오죽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까지 하시니까 있어요. 아이들 속에 있다고. 이런 아이들 속에 야 손해보면 안 되니까 때려줘. 선빵이야.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정글의 법칙이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 다른 아이에게 그걸 원하면 내 아이에게도 원하세요. 다른 애들 예의 바른 아이들 보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 예전에 그 일본 지하철에서 그 승객 구하고 떨어진 사람 구하고 죽은 우리 유학생 있었죠? 예, 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보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아이고야 어쩌지? 예, 우리가 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건 극단적인 사례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내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아이가 100점을 갖고 왔는데 엄마한테 살짝 얘기합니다. 엄마, 나 사실 한 문제는 옆 친구 거 봤어. 그래서 이거 100점 맞았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옆집 아이가 친구 보고 하나를 더 맞춰가지고 100점 맞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뭐야? 엄마가 애를 어떻게 지도하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댈 잣대 우리 아이에게 똑같이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가져보자는 거죠. 결국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과 훈련, 결과보다 의도와 과정, 모방하니까 부모가 먼저 좋은 모범 보이기.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해요. 아니요 했어요. 도덕성 정직하게 살면 바보냐? 요즘 하도 야 정직한 게 뭐야? 그 다 바보 같은 거지. 라고 하니까 애가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 아니야가 이유가 너무 근사해가지고 이유가 뭐냐?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 같아 보여도 항상 거짓말하고 자신과 남을 속이는 게 더 바보 같은 행동이다. 얘가 대단하지 않아요? 예, 이 정도는 대적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이 정도는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성 높은 아이가 정말 얼마나 경쟁력 있는 아이인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첫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